12.3 비상계엄 내란은 특검해야 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러한 특검을 막아내고 있는데 최상목 대행도 그쯤 했으면 됐습니다. 이제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길로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비극을 막고 최상목 그리고 한국은행 우리 국가경제의 중추 조직이 사는 길입니다. 왜 12.3 비상계엄 내란을 특검을 해야 하는가?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는 검찰을 신뢰했습니다. 법원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국민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길로 가더라도 그래도 믿고 기다리면 또 새로운 방법이 있을 거다. 법원이 법을 위반하는 지경에 이르러도 그래도 사법정부는 조금만 길게 기다리면 결국은 정의로 돌아오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러한 기대를 접을 때가 됐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첫째, 특검을 해야 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내란 세력은 누구나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검찰과 법원을 봅시다. 검찰에서는 김용현을 2024년 12월 27일에 서울중앙지법에 공소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내란 수괴가 그렇게나 좋아하는 서울중앙지법에 한 겁니다. 그러나 모든 법원은 다 공정하다. 이렇게 보면 그것이 문제될 것이 없겠죠?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놓고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김용현 공소 제기가 되자 서울중앙지법에서는 2024년 12월 30일에 재판부에 사건 배당을 합니다. 김용현 피고인의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사건 번호는 2025 고합 129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배당한 형사합의 25부는 우리가 그 다음 사건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끄는 그런 재판부입니다. 그리고 나서 1월 26일 검찰은 역시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을 공소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5년 1월 31일 윤석열 피고인에게 그 혐의는 내란 수괴입니다. 형사합의 25부 재판장 지기현 부장판사 이 형사합의 25부에 역시 윤석열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윤석열 내란 수괴 혐의 사건은 사건 번호가 2025 고합 129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피고인 사건이 배당이 되고 나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지기현 재판장, 여기서는 법을 위반해 버렸습니다. 2025년 2월 4일 윤석열 피고인은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물론 검찰에서 구속 상태에서 공소 제기를 해서 계속 구속 상태였죠. 그런데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을 때 지기현 재판장의 형사합의 25부는 2025년 3월 7일에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윤석열 피고인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지기현 재판장의 이 형사합의 25부가 어떤 곳인가? 12.3 비상계엄 내란숙의 윤석열의 지위는 이게 대통령이라고 할 것인가 싶어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탄핵 심판이 청구된 대통령이다. 흠이 있는 권한 정지된 대통령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란숙의 윤석열, 중요임무 종사 피고인으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이런 피고인 등의 재판을 맡는 곳입니다. 그러니 국민들의 신임을 잃은 형사합의 25부 아닙니까? 현행 형사소송법을 위반해버렸으니까. 결국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국민은 검찰과 법원에까지도 내란 세력이 존재한다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에 문제가 있으면 검찰의 공소장을 공판정에서, 형사재판에서 낱낱이 검증해야 합니다. 물론 당연히 한다고 하겠지만 특별히 더 세밀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내란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뜻하지 않은 곳에서 일부러 허점을 남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래 의심을 받고 있듯이. 그런데 문제는 공판정에서 그래도 정의를 세울 것이다 라고 믿었던 재판부가 위법 재판을 해버렸습니다. 공판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혹시 수사기관의 성격 때문에 그래서 공정하지 않을까를 우려했던, 아무래도 법관이 그것을 담보하겠다, 직접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던 공판 중심주의까지 그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 공정한 수사를 국민이 믿지 못하고, 공소 제기도 무슨 짓을 했는지 믿지 못하고, 법관의 재판도 현행법을 위반해버리는 위법 재판을 하게 되니 국민이 믿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재판부에까지 내란 세력이 존재한다. 국민이 이제 법원도 믿을 수 없게 됐다. 그러면 이제 법원의 재판을, 이번 내란 재판은 전 과정을 생중계라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란 세력은 누구나 거짓말을 합니다. 현재 정부에, 검찰과 경찰에, 군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대통령실, 대통령 경호처, 대통령 관저 등 어디에나 내란 세력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2024년 12월 6일 동아일보 기사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단독 인터뷰였는데 질문이 화상회의는 전군 지휘관 회의를 가리킵니다. 화상회의는 김용현 장관이 주재했나 이렇게 물었더니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다. 자기가 일단 지휘통제실로 가면서 중간에 참모들로부터 김용현 장관이 주재하는 긴급 지휘관 화상회의를 한다고 보고받았다. 결국 12월 3일 밤 10시 반 정도 그 시간까지 화상회의를 한다는 것도 몰랐다.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 것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인형 사령관이 지휘통제실에 도착을 했는데 정작 화상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화상회의 참석을 못했답니다. 못 봤다고 하는 것이죠. 방첩사는 평시에 지휘통제실과 합참을 화상회의망, VTC망을 연결해 놓지 않는다. 그래서 12월 3일 밤이 되도록 안 해놨다는 겁니다. 대부분 작전 상황이니 항시 연결해 놓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번은 아주 중요한 비상계엄 내란 상황 아닙니까? 철저히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하겠죠. 그런데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결이 안 돼서 화상회의에 참석 못했다. 거기에 한술 더 뜹니다. 비상계엄 하는데 기술자가 퇴근 시간 지켜서 퇴근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시간에 기술자도 다 퇴근한 시각이고 그래서 30여 분이 지난 뒤에 결국 연결이 됐는데 이미 회의는 거의 끝난 상황이었다. 이때 화상회의가 좀 짧게 끝났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 내란에서 화상회의는 그것이 마치 눈으로 보고 실시간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전투본부 같은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여인형 사령관의 이 발언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여인형 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후에 박안수 총장과 통화했는가 이렇게 질문을 받고 한 번 정도 한 것 같다. 군인이 하는 답변 태도가 아니죠. 군인이 한 번 정도 한 것 같다. 거기 정도 있는 것 같다. 그렇게 기억을 한다. 이런 말 해서 되겠습니까? 계엄 선포 이후 합수본부 구성 절차 관련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역시 추측성, 불확실하게 답변을 합니다. 신뢰할 수 없는 답변인 것이죠. 그 다음에 증인의 경우를 보면 나쁜 증인하고 협조적인 증인, 이들은 어느 한쪽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인가? 이것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나쁜 증인은 그렇죠. 최초로 양심 고백을 했다 해서 국민들이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릴 때 같이
아주 딱한 마음으로 지켜봤던 김현태. 어땠습니까? 그리 오래가지 않아서 내란 세력이 써놓은 시나리오대로 연기한 연기자였다. 그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25년 3월 20일 뉴스에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지기현 재판장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에서 3월 20일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그 피고인들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 경비대장의 첫 공판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들이 한결같이 주장한 게 무엇인가 하면 12월 3일 계엄 당시에 자신들은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엄에 공모했다는 공소사실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국민이 분노할 수밖에 없죠.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국회 경비대장, 이렇게 장자를 턱하니 붙이고 있는 사람들이 몰랐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국민을 무장하고 무력으로서 국민을 대해놓고서 그게 위법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이것이 나쁜 증인이라든지 나쁜 피고인이든지 이렇게 되겠죠.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협조적인 증인은 어떨까? 이 상황에 협조적인 증인도 바로 내란 세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시나리오 역할극을 하고 있다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지켜봐야 하는, 그렇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곽종근 사령관이나 홍장원 차장까지도 내란 세력이 금지한 범위, 이거는 준수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것까지 범하는 이제 그런 결단을 해야 하는데 아직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의 경우는 군 상황일지를 조작하라는 지시까지 여러 번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 군 상황일지는 믿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겠지만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반드시 또 다른 증거로서 보완이 되었을 때만 이것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증거에 불과하다. 그래서 모든 증거를 무력화하고 내란 세력이 무죄로 몽땅 빠져나올 꿈을 꾸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내란 세력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았던 많은 증인들 또 피고인들, 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란 세력의 출구작전 시나리오는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추정해 본 결과 2024년 12월 4일 새벽 3시 20분부터 오전 10시 52분까지 무려 7시간 이상 계속되었던 이 전군 지휘관 화상회의,
여기에서 출구작전 시나리오가 채택되었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내란의 과정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는 2차례 있었습니다. 1차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이라고 하는 것이 MBC의 보도인데, 그리고 12월 3일 저녁 10시 30분께라고 하는 것은 한겨레신문의 보도입니다. 아무튼 비상계엄 선포 무렵인 것은 맞는데, 그때 김용현 국방장관이 1차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 이 정도 사령관들이 같이 화상회의를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는데, 현재 밝혀진 바로는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 거기에 미사일 방어사, 연합사, 드론 작전사, 이렇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37곳의 부대가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일에 대해서, 화상회의에 대해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입니다. 이 사람이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박안수 계엄사령관에 대해서 강도 높은 수사가 새로 진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거의 진술을 하지 않고 있죠.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12월 3일 밤 10시 30분경에 김용현 장관이 전군 지휘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그 자리에서 김용현 장관은 모든 군사활동은 국방장관이 책임진다. 명령 불응 시엔 항명죄가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런데 김용현 씨가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법의 효력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모든 군사활동을 국방장관이 책임진다고 해봤자 비상계엄, 전국계엄의 경우에 모든 책임은 당연히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증언을 통해서 여론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은 쓸데없다. 그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김용현이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에 합참의 차장입니다. 의장이 아니고 합참 차장을 계엄 부사령관에 임명한다고 했다는 이야기도 했고, 또 김용현이 직접 박안수에게 국방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비상계엄 지휘 권한을 위임받았다라는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단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이 발언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또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한, 그것을 무력화하고 김용현의 말대로 새로운 효력이 나게 하려는 것은 의미 없다. 이렇게 밝혀주겠습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것이 12월 4일 새벽 1시 1분, 1시 2분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예정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때 예정입니다. 그것이 2024년 12월 4일 새벽 4시 26분입니다. 꽤
시간이 많이 지났죠. 3시간 반에 가까운 시간이 지난 뒤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중요한 일을 했던가 그것도 밝혀야 하겠죠. 그런데 아무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들 띄엄띄엄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법을 찾아서 꼼꼼히 읽었다고 하는데 국회법을 그 시간이면 20번도 더 읽겠습니다. 12월 4일 새벽에 2차 전군 지휘관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 본부 그리고 해병대, 지상군 작전사령부 예하의 부대들 해서 이번에도 20곳이 참석을 했다고 국방부에서 화상회의 로그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잘 알아둘 것이 12월 4일 새벽의 2차 화상회의가 갑자기 개최된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죠.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했는데 2차 계엄하려고 했느냐, 갑자기 한 거냐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려는 겁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의 기획서에 따라서 2차 화상회의가 열렸다. 이번에 이렇게 두고 내용을 살피는 것이죠. 한겨레신문 2025년 2월 2일자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2월 3일 1차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12월 3일 밤 10시 좀 지나서가 되겠죠. 12월 4일 아침에 지구계엄사, 지역계엄사를 포함해서 화상회의를 하도록 해라. 지구계엄사, 지역계엄사를 포함한 화상회의가 바로 2차 화상회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갑자기가 아니고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의 기획서에 따른 것이고 원래 하기로 돼 있었던 것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것이 12월 3일 밤 10시 무렵에, 그러니 1차 화상회의 때 2차 화상회의에서는 지구계엄사, 지역계엄사가 여기에 같이 들어와야 한다. 들어오도록 해라. 이랬다면 이미 이때 지구계엄사, 지역계엄사가 설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설치되어서 지역을 정말 다 장악하고 이런 것은 부족했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설치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예 없다고 한다면 12월 4일 2차 화상회의에 들어와라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 지구계엄사, 지역계엄사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계엄령이 선포된 뒤에 전국 각지에서 행정권, 사법권을 가지는 조직입니다. 이 조직이 생겨나면 그때부터는 군부 통치라고 말하는 그런 식으로 체제가 완비되는 것이죠. 그러니 김용현 장관의 말에서 12월 3일 밤 10시 반쯤에 이미 계엄사령부 전국 각지에 이것이 설치가 되었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걸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 당일에 서울뿐 아니라 우리는 서울에 그 몇몇 이름 알려진 사령관들이 왔다 갔다 하고 국회 가고 선관위 가고 뭐 이것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전국이
착착 접수가 됐다는 겁니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의 지구 계엄사령부, 지역 계엄사령부가 설치됐다 하는 내용입니다. 전국에서 광주에 위치한 31사단, 이것이 아주 분명한 것이 광주에 위치한 31사단은 계엄사령부 설치하는 데 대해서 위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방첩부대의 조언이 있었고, 그래서 아예 사령부를 구성하지 않았다는 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에 위치한 31사단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다 설치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JTBC 뉴스 2025년 2월 15일에 보도됐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위법성을 검토해야 하는 필요가 있었고, 그러한 필요가 왜 있었는지를 밝혀야 하겠죠. 계엄사령부를 그냥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법령에 따라서 자동으로 설치하면 됩니다. 그런데 방첩부대에서 위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는 것은 계엄사령부 설치 자체에 위법성이 있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비상계엄이 위법하다고 들고 나섰어야 하겠죠. 그게 아니라 지역계엄사령부에 어떤 명령이 하달됐을 거다, 그것이 위법하다는 겁니다. 자, 이거 광주에 있는 31사단은 밝혀야 하겠죠. 이번에 중요한, 대한민국을 지키는 중요한 일을 해준 겁니다. 여기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그리고 뒤이어 위법성 검토가 필요했던 이유, 이것을 밝혀주어야 하겠습니다. 전국에 지구계엄사령부, 지역계엄사령부가 설치됐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은 참으로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12월 3일 밤 10시 반이 안 돼서, 그렇게 하니까 곧장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자체에다가 전국 지자체 청사를 폐쇄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자체를 접수한 겁니다. 군이 이제 그 절차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보도된 바에 따르면 서울시 오세훈 시장 오케이 했고, 강원도 김진태, 인천시 유정복, 대구시 홍준표, 경상북도 이철우,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곳도 반발했다는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봐서 자세히 조사를 해보면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12월 3일 밤 이러한 명령에 따라 청사를 폐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김병주 의원도 비슷한 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2024년 12월 3일 밤 11시부터 계엄사령부, 지구계엄사령부, 지역계엄사령부가 우리 대한민국 모든 행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중앙의 계엄사령부에는 사령관이 박안수, 지구계엄사령부는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지작사령관, 또 하나는 이작전사령관, 수방사령관 이렇게 돼 있다고 하고, 지역계엄사령부는 25개 정도 되는데, 이것은 군단급의 지휘관이나 사단급의 지휘관이
맡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지역 계엄사령부가 무슨 일을 하는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 업무를 이제 군에서 지역 계엄사령부에서 관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서울특별시 그리고 전국의 광역시, 시, 구, 군청을 계엄사에서 통제를 하게 되고 치안 질서를 유지하고 보도 검열을 하고 집회 그리고 단체 행동을 통제하고 주민들을 통제하고 차량도 통제하고 이 모든 것을 계엄군이 하는 겁니다. 계엄사령부가. 지방자치단체는 폐쇄되고 이제 그런 상황으로 넘어갔던 것이죠. 이제 여기에서 행정안전부 명령에 따라서 청사를 폐쇄했던 지자체장들, 그러니 이들은 지역 계엄사령부의 지휘 통제를 받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거기에 승복했던 것을 알 수 있죠. 먼저 지난 방송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화폰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받았다고 본인이 인정한 것이 아니고 군 기록에 비화폰 통화를 하는 것이 나와 있었죠. 이거 확인해야 하고, 나머지 김진태, 유정복, 홍준표, 이철우 이들도 비화폰을 받았는지 이거 확인해야 할 겁니다. 비화폰을 받은 사람은 비화폰으로 뭔가를 계엄 사무를 담당한 것이니까. 그리고 이 계엄사령부 산하의 지구 및 지역 계엄사령부에서는 이제 이 지역 계엄사령부가 전국 곳곳에 이제 장악을 한 것이죠. 여기에서 지역의 사법기관도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계엄 보통 군사법원이 설치되고, 그리고 계엄 비상계엄 하에서는 민간인들도 13가지인가 하는 정해놓은 범죄를 저질렀을 땐 군사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조치를 위반했다든지 계엄사령관의 지휘 감독을 위반하는 것들을 다 계엄군이, 이 계엄사령부가 관장을 합니다. 그뿐이 아니고 또 하나 더 알아두어야 할 것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됐다 안 됐다 하는 이야기가 많았죠. 그런데 법상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되기 이전에도 수사가 가능하다 하는 점을 잘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부가 설치되면 치안처, 정보처 이런 것들이 법령에 따라 자동 설치된다는 것입니다. 계엄사령부 직제의 제4조를 보면 처, 실의 구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제1항에서 계엄사령부에는 기획조정실, 치안처, 작전처, 정보처, 법무처, 보도처, 동원처, 구호처 및 행정처와 비서실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둔다, 둘 수 있다가 아니고 둔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계엄사령부가 설치되면 자동 설치된다, 치안처가. 이 치안처는 치안을 유지한다 해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보처도 정보 수집을 하면서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보도처 설치한다는 뉴스 나왔었죠. 그런데 그 보도처가
방송국을 대체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계엄사 보도처에는 검열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작전을 저해한다든지 공공질서를 침해한다든지 하는 내용은 보도가 되지 않도록 언론 통제를 담당합니다. 여기에는 유언비어 대응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고령 위반자의 SNS 계정을 폐쇄하는, 그리고 사이버 유언비어를 차단하는 이런 통제를 합니다. 합동수사본부에서는 포고령을 위반한 계엄 사범을 색출해서 사법 처리를 하는데, 이미 이야기했듯이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계엄사령부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치안처가 설치되고 이 치안처에서 모든 수사를 할 수 있다. 이 점을 빠뜨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합동수사본부 설치 전이어서 비상계엄 임무 수행을 안 했다는 증언이 대단히 많았죠. 그거 모두 새로 조사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14일 국회 국조특위 기관보고에서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구계엄사령관, 지역계엄사령관이 임명이 안 됐다. 정식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그래서 매뉴얼대로 상황실을 구성했을 뿐이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일단 이 매뉴얼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매뉴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매뉴얼은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의 기획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뿐 아니라 강호필 사령관의 이 증언은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구계엄사령관은 이미 지작사령관, 이작전사령관, 수방사령관으로 정해져 있었고, 그리고 지역계엄사령관은 군단급, 사단급 지휘관이 맡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12월 3일 밤 10시 반경에 김용현 장관이 3시쯤에 하는 그 화상회의에 이들을 지구계엄사령관, 지역계엄사령관을 참석시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신뢰하기 어렵다. 이미 이런 것들이 다 구성되어 있었다. 광주에서만 거부했다는 게 뉴스로 확인이 됐다. 이런 것들입니다. 검찰이 공개한, 또 그 내용이 너무나 자기적인 2차 화상회의에서 김용현 발언, 이것이 또 신뢰할 수 없는 여러 가지로 의심을 증폭시키는 원인이기도 한데,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2024년 12월 4일 새벽 3시 23분에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 발언을 합니다. 그 발언문이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10시 23분에 비상계엄 선포를 하고, 이렇게 숫자가 좀 겹쳐지는 듯한데 그냥 기분 탓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화상회의 발언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는 비상계엄이 해제 요구안이 가결이 됐고, 그리고 비상계엄 해제를 해야 하는 4시 반쯤 돼서 4시 27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절차를 밟은 다음에 잠시 후 해제할 거다, 이렇게 해제 예정을 발표한 그 1시간 전쯤 됐죠. 김용현 장관이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우리 군이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의 명을 받들어 임무를 수행했다. 아주 대단한 일 한 것 같죠.
그러나 중과부적으로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한다. 이게 비상계엄 내란 저지른 자가 그것을 대통령의 오른팔로서 수행한 국방부 장관이 할 소리입니까? 그때가 이런 상황입니까? 우리 뭐 할 만큼 해봤고 이제 그만해도 되겠네 이런 식이죠. 그런데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모든 것은 장관이 책임진다. 혹시 서두에 거기에 들어온 주요 지휘관들이 어쩌면 좋습니까? 이런 것은 아닐지. 아무튼 모든 것은 김용현 내가 책임을 진다. 또 여기에 있는 작전사령관 이하 모든 분들은 나는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상하게 이 대목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의 그 비문 그런 식의 발언이 떠오릅니다. 아무튼 이 자리에 있는 작전사령관 이하 모든 분들은 책임 면제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책임은 장관이 질 테니까 여러분들에게 노고를 치하하고 아주 좋은 일 한 것 같죠. 노고를 치하하고 군인으로서 명령에 충실한 여러분들의 충심에 장관은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참 수고했습니다. 이번에 그 벼뵀는데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뭐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이런 식이죠. 노고를 치하한다. 수고 많았다. 그러니 안전하게 병력들을 잘 철수해 주기 바란다. 군대 끌고 무기 가지고 국회 들어가고 선관위 들어가고 했는데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참 비현실적이죠. 이럴 때야말로 비현실적이란 말을 쓸 상황인데 결국 이겁니다. 연극 한번 해봤는데 뭐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지만 됐어. 초등학교 운동회나 학예회 마무리 발언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이 문명 세계에 그야말로 파괴적인 문명을 암흑세계로 끌고 가려는 짓을 해놓고 이렇게 시침이 뚝 떼는 것이죠. 그게 이상한 겁니다. 이 보도된 발언문도 이거는 광고 문구다. 만들어서 내보낸 거다. 이날 이 이야기 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요점은 내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모든 것은 장관이 책임진다. 여러분한테 피해가 없을 거다. 없어야 한다. 여기에 있는 작전사령관이야 모든 분들은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김용현 내 개인 생각이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출동했던 군이 철수가 잘 되고 있는지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도 철수가 깔끔하게 끝나지 않았죠. 철수쇼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용현 장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케이. 마지막까지 안전에 이상 없이 잘 복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기 바란다.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집에 무사히 잘 돌아가도록 어린이들을 잘 보살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장병들 복귀하면 장관을 대신해서 우리 사령관님들께서 잘 격려하고 위로해 주기를 바란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임무를 완수해 준 우리 수방사, 방첩사, 특전사, 지작사 그리고 여기 함께하고 있는 우리 지휘통제실 참모들
합참 의장님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께 고맙게 생각한다. 수고했다. 자, 마무리하고 안전하게 마지막까지 챙겨주기 바란다. 수고했다. 아주 모임을 갖고 행사를 하고 저녁 먹고 빠이빠이 하면서 헤어지는 이런 내용을 신문에 내놨습니다. 일부러 뿌린 것이죠.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출구 전략 시나리오에는 수방사, 방첩사, 특전사, 지작사, 지통실 참모들 합창 의장까지 가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떡하냐? 어떻게 무마해야 되겠느냐? 최대한 덮고 가자. 그런데 이게 나왔는데 이 회의를 7시간 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 아무도 눈여겨보아두지 않았을 겁니다. 12월 4일 낮까지, 점심 먹기 전까지 다들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많이 의심스럽죠. 그동안 시나리오를 짰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김용현이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감사 인사를 하고 중과부적이어서 어쩔 수 없었다, 수고했다 하는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결국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겠는가? 사건을 축소하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방향을 비틀고 그리고 완전히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제물로 바칠 몇 명을 선정했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기에 그 제물로는 지금 생각으로는 노상원이 거기에 포함됐을 것 같다.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현역 군인도 아니었고 그리고 안 그래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이것저것 많이 붙여놓은 인물이고 가장 국민들 입장에서는 수괴로 사형 집행을 해도 하나도 불쌍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 중에 노상원 전 사령관이 들어있죠. 그래서 노상원과 관련된 뉴스는 항상 극단적이다. 전부 거짓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선정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이 어떤지 이야기를 해야 하겠죠. 내란 수괴가 하는 이런 가머니설에 넘어가면 결국 우리 군 관련자들만 끝장이 납니다. 이번에 수사를 받고 또 앞으로 수사는 확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수사 대상이 되고 할 군 관련자들 가운데 정말 내란을 인식하고 가담한 것이 아닌 사람들이 있겠죠. 그들까지도 희망이 없다 하는 겁니다. 이들의 가머니설에 넘어가면 마치 여러분 참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여러분은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라고 하는 김용현의 말은 그거는 사악한 빈말이다. 군인들은 그걸 알아야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쯤은 많이 깨달았을 겁니다. 이제 분명하지 않습니까? 사진과 영상에 나오는 저런 복장으로 저런 무기를 들고 범행을 한 것은 없었던 일로 될 수가 없습니다. 2025년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시대하고는 참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미국에서조차 사형 집행이 부활하는 그런 신냉전의 2025년인 것입니다. 군에서는 총살 집행되는 몇 사람 반드시 나오고서야 끝나게 되는 것이 이번
비상계엄 내란 사건입니다. 군에서 휴대폰 메모 공개하고 대화록을 내놓고 상황일지 공개하고 하는데 거기에도 참이 있고 거짓이 있고 섞여 있죠. 그런데 그런 거 말고 그런 것으로는 안 된다. 이제 매뉴얼을 내놔라. 470쪽짜리 12.3 비상계엄 내란의 기획서 그거 내놔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내란 세력이라 하더라도 그 중에서 황금의 다리를 건너 법의 세계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파격적으로 일단 생명형으로부터 지켜주기로 합시다. 군인은 생명형 단일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란 수괴 그리고 내란죄는 엄중하죠. 그러나 일단 생명형에서 지켜주면 그러면 일단은 재사회화가 보장이 되고 언젠가는 사회로 돌아갈 수 있다 하는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무시무시한 사건입니다. 매뉴얼을 내놔라. 다들 이것을 덮고 있는데 1.2.3 비상계엄 내란 기획서 그거 들고 나와야 사는 겁니다. 그리고 1.2.3 비상계엄 내란은 특검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